앞으로 1, 2년 동안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왜냐하면 이게 10년 정도씩 기준으로 오는 그런 커다란 하락 뒤에 오는 상승장이잖아요. 이 상승장에 바람 잘 날은 없을 겁니다. 그 바람 잘 날 없는 날마다 자꾸 주식을 뺏기면 정말 주어진 2, 3년 뒤에 내가 얻은 거는 초라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버틸 수 있는 뚝심을 가진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묵묵하게 진행해 나가줘야, 버텨줘야 2, 3년 뒤에 의미 있는 단위의 돈을 벌 수 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전문가로서 투자를 하는 정도까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 상태가 되신 분도 계세요. 전문가의 자리에 있다고 전문가만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지만 전문가처럼 이미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 사계절을 따라 투자하거나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계절 언제라도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정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투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무 방법이나 다 통하지가 않는다. 특히 전문가가 쓰는 방법을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들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그 의사결정을 했을 때 행동하는 부분들이 이제 단호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말씀드리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그 로스컷이란 게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 20%에다 걸어 놓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의 에셋 기초 자산들이 20% 이상 떨어지면은 뭐 가차 없이 다 팝니다. 걔를 팔아버려요. 20%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로스컷이라고 네. 합니다. 왜냐하면 20% 떨어졌으면 더 40%, 50%에 가서 물려 있는 거를 막으려는 거예요. 50% 떨어지면 누구도 손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로스컷이라는 걸 걸어놨어요. 아예. 네. 예. 자, 그런데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 같지만 개인은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라서 손이 떨려서 20%의 손절이 안 나가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일은 올라갈 것 같아서, 예. 왜냐하면 행동재무학에서 팔아버리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개인은 팔아야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을 때는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언젠간 올라갈 거니까 얘가 손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팔아가지고 실패라는 게 드러나는 걸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40%, 50% 손실 나면 그냥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20%가 됐을 때도 냉철하게 잘라서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얘는 내가 잘못 판단했을 경우는 잘라야 되는데 네. 자기 돈이기 때문에 좀 버벅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게 그렇죠. 되죠. 미련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30%, 40%가 빠져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40%에는 어느 인간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기관들은 로스컷 칼같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돈이. 그렇죠. 남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돈에는 이성적일 수 있으나 네. 내 돈에는 이성적일 수 없기 때문에 기관처럼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잘났고 이래서만이 아니고 내 돈이라서 못하는 거예요. 내 돈이라서. 그래서 옛날에 PB들한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PB가 있는 게 PB가 뭘 잘 골라가지고 어떤 걸 잘 수익을 내줘서만이 아니라 내가 PB라는 의논 상대가 없으면 그냥 내가 팔아버리고 내가 살 건데 PB가 관리를 하면 자기 돈인데도 김 차장 이거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PB가 갖고 계시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해서 안 팔고 안 사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걸러. 네네네네. 이것 때문에 PB 고객들은 그렇게 자주 사고 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PB는 FM이고요. 사실 PB들은 어떤 구조냐면 회전을 많이 해야 자기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말린다기보다는 이제 거꾸로 자기가 주도해서 사고 팔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기관이 냉철하게 하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좋은 플레이어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는 자기 돈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마 미련이 많을 거다. 내 돈이니까. 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빨리 판단해서 팔고 빨리 판단해서 사는 아까 작업 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한 달 정도 조정이 예상된다. 혹은 10% 정도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잘라놓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내가 다시 사면 되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시장에 조정이 있기 때문에 팔아놔야 된다는 결정 자체를 하는데 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3% 정도 이미 하락한 상태에서 팔게 돼요. 이제 시장 조정이 10%면 꽤 큰 건데 10%를 진짜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파는 결정을 마이너스 3% 상태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7%가 내려갔는데 이제는 사실은 사도 되는데 네. 10%를 채우려고 기다리다 보면 올라오는 날 이틀 만에 5%가 그냥 바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봤던 가격보다 꽤 많이 올라와 있게 되고 사실 자기가 팔아놓은 마이너스 3%에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다 빼고 나면은 사실 싸게 싸게 사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서 사야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미룬 순간 그 다음날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떨어질 때는 며칠에 걸려도요 올라올 때는 대폭 한 번에 막 반은 막 올라와 버린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좋은 주식이면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주식을 팔았는데 눈 떠보니까 내가 판 가격에 와 있어.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판 가격에 수수료 손해보고라도 사놔야 돼요. 왜 사놔야 되냐면 이런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 조정을 그렇게 했는데도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조정을 맞췄을 때 제일 빨리 올라오고 빠진 것도 웬만한 것보다 덜 빠졌으면 이 주식은 어떤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 에이스지 에이스. 에이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뺏기지 말고 빨리 사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수료는 좀 손해보더라도 오케이 내가 팔았던 가격에 그냥 하면 되는데 개인은 절대 그 의사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미루게 돼요. 그러면 후다닥 올라가 버리면 그 주식은 이제 쳐다보지 않게 되죠. 왜? 마음속은 쓰리지만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 있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뺏긴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게 뻔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서 기회가 주어진 시장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그 기회가 주어진 시장에서 돈을 버는 패턴을 나한테 맞는 패턴으로 결정해 놓고 그거를 일관되게 지키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본다면 짧은 조정에 팔았다 사는 짓은 하려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다시 올라와서 더 올라갈 주식이라면 네. 그 정도는 내가 그냥 감수한다. 왜? 뺏기지 않을 확률이 이게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뭐만 하면 돼? 눈 딱 감고 버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전 가격에 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투자를 저희가 가져가야 만약에 2년, 3년 혹은 2번, 3번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네. 의미 있는 돈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승률 게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는 승률 게임이 아닙니다. 10번 중에 9번을 내가 돈을 땄다. 수익을 냈다. 의미 없습니다. 왜? 10번 다 100만원 투자했어요. 100만원, 200만원 투자했어. 그래서 내가 되게 요즘 잘 맞으니까 마지막으로 1000만원 투자했는데 손해봤어. 그러면 앞에 9번 번 거보다 더 많이 손실 나 있는 상태가 가능합니다. 그럼 10번 중에 내가 9번 승률이 90%가 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죠. 주식 투자는 승률 게임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없나요? 작은 돈으로 할 땐 잘 되는데 네, 큰 돈 넣으면 왜 안 될까? 이런 거 느껴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시장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돈 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아주
특별하게 싸진 주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마련이에요. 삼성전자 실적 좋을 것도 이미 좀 많이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싼 주식을 찾기란 워렌 버핏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싼 주식이. 그러니까 주식을 잘 찾아서 돈을 버는 기회가 낮고, 설령 그게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게 없어요. 개인 투자자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면, 시장이 확실하게 업사이드일 때, 시장이 확실하게 상승할 때 그 시기에 그에 부응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 돈을 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100만원, 200만원을 수익이 났어도 그거 갖고 우리가 집을 못 사요. 심지어 전세금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정말 짭짤하게 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영향은 못 줍니다. 한 2년 뭐 이런 거에 걸쳐서 꽤 의미 있는 자산이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수익금이 몇천 단위가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뭐라도 하나 바꾸려면. 그리고 네. 사실 전세만 바꿀래도 억 단위는 충분히 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 번 투자로 억 단위 이상을 벌려면 투자금이 얼마야 될까요? 당연히 억 단위 이상이어야 한 번 투자금으로 억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있지 않잖아요, 그게. 그리고 떨려서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억을 넣어도 2, 3년에 걸쳐서 2배, 3배를 보는 투자를 그래야 내 생활에서 전세라도 바꿔보거나, 그죠? 우리 아이들 뭔가라도 바꿔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투자죠. 그럼 이런 투자를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작은 성공. 한 번 100% 먹었다. 이거 뭐 평생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건 100만원 넣고 100만원 딴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돈을, 은퇴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하는 건 첫째, 짧은 시간에 안 될 거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그런 돈들은 의미 있는 내 생활을 바꾸는 돈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활을 바꾸는 돈이 짧은 시간에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액이 커야죠. 당연히 엄청난 금액이든지 아니면 뭘까요? 뭐 엄청난 그런 레버리지였겠죠. 그쵸? 예, 뭐 넣고 뭐 먹기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했다가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와이프와 애들과 모든 게 참 괴로워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투자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인생에 도움을 주는 돈은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벌게 돼 있다. 투자라고 할지라도.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자꾸 샀다 팔았다라는 달성될 수가 없다. 왜? 뺏기기 십상이고 예, 얘가 쌓일 시간이 없는데 계속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이게 100%를 갈 시간을 안 주고 계속 사고 파는데 어떻게 의미 있게 증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주로 보유해서 수익을 낼 거다. 그죠? 그러니까 주로 보유해서 수익을 낼 거니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유해서 기간이 길게 투자를 할 거니까 살 때부터 어떤 걸 사야겠어요? 상당히 크고 상당히 안전하고, 그죠? 이미 안정적인 상태에 사기가 쉽겠죠.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투자에 가장 적합한 투자는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는 거다. 그런 거에 가장 적합한 투자는 개별 주식이라기보다는 산업에 투자하는 거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저만 답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제시하려는 겁니다. 저희가 꾸준히 제시해왔던 방법이고, 오늘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감으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더군다나 이 기회를 자꾸 뺏겨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동의가 되는 분들은 듬직하게 그냥 좀 끈기 있게 이 주어진 한 2, 3년의 놀라운 기회를 정말 인생에서 좀 도움이 되는 자금 정도를 증가시키는 일에 꼭 활용하시도록, 예, 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아는 뚜렷한 방법 하나를 오늘 제시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방법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제 방법도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제 포인트를 찾았다면, 투자 산업이라는 걸 설정을 했다면 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제 내가 돈을 버는 데까지 가느냐, 투자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만약에 개인 투자자로서 그 핸디캡을 안고 투자하다 보면 오히려 아주 크게 돈을 벌어야 할 때는 못 버는 그 개인 투자자의 어떤 익숙한 행태들이 있다. 그 행태들을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한 거죠. 스스로 내가 단점인 줄 알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단점이 되는 그런 행동 패턴들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전에 JNK 히터라는 그 기업에 투자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JNK 히터는 제가 어떻게 해서 투자하게 됐냐면, 제가 그 대치동에서 금융센터 근무할 때, 지점장으로 일할 때 저희가 법인 고객이 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법인 고객 중에 JNK 히터라는 회사가 저희의 고객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워낙 법인 관련된 고객이 많았고 열심히 했던 때라서 뭐 지금 코스닥의 중견 아주 의미 있는 법인들은 다 이제 저희가 그 고객으로 많이 모셨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고영이라든지 뭐 코스닥의 주요 법인들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관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회사를 알고 보니 좋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신영자산운용에서 이미 JNK나 고영이나 이런 데들은 일찍부터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좋은 회사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JNK의 법인 고객이 된다고 하는 뭐냐면 JNK 회사의 자금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님이랑 뭐 대표님 뭐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우리 JNK에 이제 유보되어 있는 자금을 이제 은행이자가 너무 싸니까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증권회사에 있는 지점장이니까 이 자금을 운영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산업용 보일러 하는 회사였는데 굉장히 괜찮은, 그 코스닥의 지금 중견 법인은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대기업에서 3, 4명이 나와서 차린 회사가 지금 코스닥의 중견 법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고용도 그렇고 JNK도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서 대기업의 엔지니어 출신 부장이었던 사람이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직원이 재무를 담당해요. 그래서 대표는 엔지니어로서 밤낮 없이 기술 개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견 회사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회장님은 현대차 1차 벤더, 지금 이제 JNK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기업에서 나오는데, 고영도 이제 뭐 주로 LG전자, 삼성전자 같은 데서 나온 분들이 나와서 회사를 차려서 그 코스닥의 중견 법인이 돼요. 의미 있게 성장하면 이제 돈이 이제 회사에 유보되니까 그 돈을 관리하는 그런 증권회사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제가 이 JNK를 봤더니 좋은 기업이라 샀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2만 원에 가까이 갔던 주가가 쭉 내려와서 2015년, 16년도에는 제가 사실 이 회사를 퇴직하고도 이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왜냐면 하락해버려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좀 있어요. 사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돈이 필요해가지고 CBBW 같은 거를 막 많이 발행합니다. 이게 자칫 남발이 되면은 주가 희석 효과가 나타나서 그 BW나 CB를 다 모아서 계산을 해보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걔네가 물량이 돼요.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사죠. 올라가도 바로 물량이 나와서 눌러버리기 때문에 살 이유가 없어서 안 사요. 그러니까 누구만 사요? 개인 소액 투자자들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것만으로는 주가를 큰 흐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 기술은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그런 뭐라 그럴까, BW, CB 발행 같은 그런 기업 금융 쪽에서 좀 약간 허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고도 몇 가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5년도쯤 일로 기억나는데, 저는 어떤 것도 받았냐면 그 2,500원에 증자도 제가 다 받았어요. 2,5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길래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 넣고 증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평균 단가가 쭉 내려오겠죠. 4,500원 막 이렇게 샀던 것들이 2,500원에 받은 양에 의해서 평균 단가가 3,000원대 아래로 내려오게 됐어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수소 산업에 진출하고 수소 산업 발표해서 10,000원 가까이 갔을 때 제가 9,000 몇백 원에 팔고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이 기업의 BW나 CB의 양이나 얘네들의 전환가라는 개념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상증자 2,500원을 제가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 따져보면 16년, 17년, 18년, 한 3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사실 팔아치우고 다른 거를 사면 좋은데 저는 이 회사를 알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운 면도 있었지만 뭐 증자나 이런 기회들은 제가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 이때 이미 수소 때문에 10,000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이게 오늘 가격이니까 6,700원이에요. 6,700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지금 현재 JNK는 수소 쪽에서 유망한 기업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죠? 이게 투자의 맹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고, 수소. 그 다음에, 신용자산운용에서 막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좋은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10,000원을 찍으면 무조건 내려와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지금 얘가 20,000원이었던 게 2012년 전인데, 지금 거의 8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20,000원 가본 적이 없어요. 10,000원만 가면 내려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얘를 장기 투자했다 그랬을 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는 더블 보고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500원에서 증자를 과감하게 저는 받을 수 있었으니까. 왜? 나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애진혁에 팔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지금 절절절 기는 상황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망하다고 하는 수소를 하는 산업이고 멀쩡한 회사인데 왜 주가는 이러냐는 거죠. 근데 한국엔 이런 기업이 수천은 합니다. 예. 이제부터 수소 산업이 커지면서 얘도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기업을 알고 유망한 산업을 알았어도 내가 거기서 돈을 버는 거하고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투자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왼쪽은 이제 카카오 주가예요. 요즘 핫하다고 하는 거고, 제가 이거 왜 들었냐면, 사실 제가 방송에 막 출연해서 그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넷 K 뉴딜이라는 ETF예요. 인터넷 업종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한국의 인터넷 업종 전체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 출연해서 한 기록을 보니까 4월 초에 어떤 방송에 출연해서 카카오가 그때 액면 분할 얘기가 나와서 막 그러던 때여가지고 의견을 말해달라고 해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원래 카카오가 상당히 좋아하는 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카카오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액면 분할이 주가를 올려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미국의 빅텍처럼 이제 어떤 모멘텀이 올 걸로 보여지니까 한국은 인터넷 산업을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습니다. 저는 근데 카카오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그 수익 구조 다양화를 더 갖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사셔도 좋은데, 인터넷 산업에 투자하는 이 타이거 인터넷 뉴딜이라는 이 ETF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카카오가 올라온 만큼 얘도 충분한 수혜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거만이 아니고 이 인터넷에 투자하는 섹터 ETF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카카오 25%, 네이버 25%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카카오를 단숨에 하나를 들고 있던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나 저거 샀었는데 진짜 고점일 때는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왜? 사이사이에 많은 고란이 옵니다. 이걸 팔 수 있는, 흔들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를 팔고 다른 걸 사는 게 나을 걸로 보여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점이 나왔을 때, 지금으로 보면 단기 고점이고 앞으로 더 고점을 갱신하겠죠. 하지만 그때 나는 주식이 없을 수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버티기가 쉽게 이 산업 통째로 사는 ETF를 하시면, 보세요. 이 카카오에 못지않게 상승합니다. 예, 왜냐하면 인터넷 산업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개별, 네이버는 안 좋은데 카카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있고 지금은 카카오가 더 세게 움직이긴 했지만 네이버도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인터넷 플랫폼, 인터넷 산업으로서 그 위치는 지금 미국에서 구글과 그 페이스북이나 얘네들이 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도 여전히 비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연금에서 여전히 얘네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부터 이전에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연금에서 다 사놨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은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냐? 저희가 붙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개인들은 고집을 못 부려요. 뚝심을 발휘를 못 해요. 조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또 시장의 공포가 휘몰아칠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올 때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들고 있었어도 팔 수밖에 없고, 팔 때 생각은 이번에 팔았다가 다시 사지 뭐. 조정하고 나서 사면 되지 뭐. 근데 못 사는 게 100%죠.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산업을 샀을 때 그 안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통째로 여러 가지 산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개별 악재가 나왔을 때 휘둘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에 개별 악재가 발생을 했어도 인터넷 나머지 주식들이 있어서 버티고 수익이 날 때는 납니다. 그러나 하나만 들고 있을 때는 그 하나에 생긴 악재를 피할 수가 없죠. 1년씩 깔아앉아 있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JNK 하나만 샀을 때는 저 3,000원대 헤매는 저 몇 년을 버틸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사람 못 버팁니다. 왜냐면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버티지만은 거기다가 2,500원 유상증자도 덥석덥석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안 그런 분들은 개별 악재에 의해서 밑으로 갈 때 절대 못 버텨요. 하지만 업종에다 투자해 놓으면, 산업에다 투자해 놓으면 개별 악재가 발생해도 나머지 주식들 때문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게 미국 주식에도 아주 가득 많이 나타납니다. 왼쪽에 이제 위에 보시면 위에 거는 아마존, 밑에 거는 테슬라일 거예요. 그쵸? 자, 이 그래프가 뭘 말해주느냐? 테슬라도 2018년, 19년, 20년이 갈 때까지는 옆으로 갔어요. 진정한 수혜는 20년 이후부터 나왔는데 이때까지 들고 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왠지 아세요? 2018년, 19년, 20년 초까지도 테슬라는 그 공매도에 완전히 시달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공매도 헤지펀드 그린라이트라고, 얘들은 정말 성공 사례가 뭐 많은 애들이에요. 얘들이 2019년 내내 공개적으로 테슬라 매도 추천했습니다. 테슬라를 매도해야 되는 이유를 정말 몇십 장씩 제공했어요. 그러니 개인들이 얼마나 따랐으면 시장에서 얼마나 테슬라 매도가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런 보고서를 보고 개인이 테슬라를 들고 있기가 어렵겠죠? 누구만 들고 있었을까요? 캐시우드. 그 정도는 돼야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바로 100% 수익 냈잖아요. 아크는 그냥 웬만하면 다 100% 이상 수익 났잖아요. 다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게 운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랬나? 아마존도 보세요. 한번 세게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막 헤매면서 가죠. 1년씩 갑니다. 저걸 어떻게 참아내냐고, 저거를. 다른 주식들이 옆에 많은데 좋은 게. 그죠? 그래서 견디는 방법으로 제가 오른쪽에 제시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파란색은 똑같이 옆으로 가다 대폭 올라가고 2년, 3년을 끌어도 충분히 수익을 돌려주는 파란색은 이 아마존이 속해 있는 크라우드 컴퓨팅 인덱스예요. 섹터 투자인 거죠. 이 섹터에 통째로 투자해 놓으면 저렇게 단계가 3년을 갖고 있으면 3년의 값을 해줍니다. 근데 3년 동안 얘도 흔들림이 많았겠지만 개별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죠. 왜? 개별 종목들의 악재가 막 눈에 툭툭 들어오지 않아요. 개별 악재로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20종목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거니까. 30종목 중에 하나가 흔들리는 거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은 밑에 있는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태양광 ETF예요. 태양광 주식만 사는 거죠. 예, 얘도 보시면 옆으로 쭉 가지만 올라갈 때 충분히 올라가죠. 예, 지금 만약 꼭대기에 샀으면 30% 이상 빠졌다가 지금 한 20% 정도 마이너스 됐을 거예요. 저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니까 쟤도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저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원자리 가지 않죠. 왜? 에너지 패권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꺼번에 투자해놓고 1년, 2년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히 3년 만에 꽤 좋은 어떤 대가를 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실 이제 섹터로 투자하는 장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이 2, 3년 동안 정말 투자해야 될 때란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회사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시장이 기회를 줬을 때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2, 3년에 걸쳐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큼의 돈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뉴스에 민감하면서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 걸로는 의미 있는 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건 그 자체가 이미 많은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향후 산업의 변화 중에 원격 의료 같은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원격 의료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주가 텔라독인데 텔라독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이만큼이나 내려와 있어요. 왼쪽은 텔라독, 오른쪽은 그 원격 의료 기업들만 투자하는 ETF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으시고 이미 파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보시면 왼쪽이 원격 의료의 멤버십과 진료 추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주가나 ETF의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이런 실적들을 제가 이 지표들 여러 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걸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만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만 떨어져 있고 펀더멘털은 생각대로 가고 있다는 거를 체크하는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얘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것들을 하나 도와주는 게 오른쪽의 차트인데 보시면 우리가 보는 성장주, 기술주 지표 중에서 PSR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매출을 이제 지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PSR 12개월 PSR 밸류가 어디까지 내려가 있냐면 지금 이 그 코로나 때 올라오기 전까지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격 의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원격 의료의 변화를 반영하기 전 주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주가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까지 다 내려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게 싸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투자해서 보면 지금 같은 때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가를 보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보다는 이 원격 의료 산업을 보고 그 산업에 투자되어 있는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지표대로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반영된 게 아니라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베타 꼼플리라 그래서 회사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시장에 이미 반영된 재료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밥 먹고 아침에 출근해서 뭘 할까요? 이 지표가, 이 사실이 주가에 반영됐나 안 됐나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쪽에 대해서만 투자를 합니다. 지금 수소에 대해서도 사실 수소 산업이 유망하다 뭐 이렇게 해서 아까 JNK처럼 그 옛날 전부터 떴다 날렸다 막 했지만은 진짜 기회는 그런 에너지의 특성, 이동이 자유롭다라는 수소의 특성, 그 다음에 기존의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을 때 탄소 포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특성, 그런 것 때문에 수소 산업과 탄소 포집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고 순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내용인 거죠. 왜? 태양광,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는 우리도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읽어내고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 예. 그런 식으로 먼저 산업에 투자한 다음에 뚝심 있게 2년, 3년을 때로는 이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원금만 남겨놓고 이익 난 것만 싹 다 팔아서 다시 또 원금을 늘리는 거죠. 좌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주식 수를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되 얘를 자꾸 팔았다가 딴 걸 샀다가 계속 이래 가지고는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네.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느냐, 사실 앞으로 1, 2년 동안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왜냐하면 이게 10년 정도씩 기준으로 오는 그런 커다란 하락 뒤에 오는 상승장이잖아요. 이 상승장에 바람 잘 날은 없을 겁니다. 그 바람 잘 날 없는 날마다 자꾸 주식을 뺏기면 정말 주어진 2, 3년 뒤에 내가 얻은 거는 초라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버틸 수 있는 뚝심을 가진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묵묵하게 진행해 나가줘야, 버텨줘야 2, 3년 뒤에 의미 있는 단위의 돈을 벌 수 있다.